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스기입니다. 전기자기학 스피드 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전계와 정자계를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딱 한 장 있어요. 요 한 장. 요 표에 있는 공식들만 이번 시간에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학습하시는데 편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전계, 정자계를 왜 비교하냐면은 얘네 둘은요 유사하다 못해 그냥 똑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전계, 정자계 중에 하나만 정리하시면은 나머지 하나는 그냥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전계입니다. 이 정전계의 의미는 정지된 전하가 있는 계, 이 계라고 하는 건 공간이거든요. 즉 정지된 전하가 있는 공간을 정전계라고 합니다. 그럼 정자계는 뭐가 될까요? 정지된 자하가 있는 공간을 정자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서 자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하가 있는 공간, 얘는 자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Q로 표현하고요. 대문자 Q로 표현하고 단위는 클롱이 됩니다. 정자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당연히 자하가 되겠죠. 소문자 M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웨버가 돼요. 네, 여기 플러스 Q 클롱이라는 전하가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Q 클롱이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띠는 입자다, 그러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전계니까 전기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플러스에서 생성되어서 마이너스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요 플러스에서 생성이 돼요. 플러스 Q에서 생성이 되어서 마이너스 Q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것이 뭐가 된다? 전기력선이 됩니다. 그럼 정자계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자계에서 이 자자는요 자석할 때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석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석하면은 우리가 N극과 S극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N극과 S극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자계니까 자기력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에서는요 플러스에서 생성되어서 마이너스로 소멸되었죠. 자기력선은요 N극에서 생성되어서 S극에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초록색이 자기력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N극과 S극을 자하로 나타내게 되면은 N극은요 당연히 플러스 M 웨버가 되는 것이고 S극은 마이너스 M 웨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생성, 마이너스에서 소멸,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개념 여러분들 일단 잘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유전율입니다. 유전율의 의미는 전하를 유혹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율은 엡실론으로 나타내고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로 나타냅니다. 여태 엡실론 제로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 공기 중의 유전율로서 정해진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 제로는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기하는 게 좋은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FS 570 기준으로 이 상수값 엡실론 제로의 상수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카드를 걸어 드릴 겁니다. 여기 카드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영상 확인하시면은 요거 계산기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은 진공 공기 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S를 곱했다라고 했죠. 그럼 엡실론 S가 뭐냐? 얘는 비투자율입니다. 여기서 B의 의미는 비교,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토와 러시아의 영토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요 우리나라 영토의 77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당 공식에 적용을 하면 엡실론이요 러시아의 영토가 되는 거고요 엡실론 제로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엡실론 S가 뭐가 되겠어요? 77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영토에 77배를 하면은 러시아의 영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엡실론 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공 공기 중의 유전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엡실론 S는 뭐가 되겠어요? 진공 공기 중일 때보다 몇 배나 큽니까? 그 몇 배가 엡실론 S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비유전율은 80이에요. 그럼 80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진공 공기 중의 유전율일 때보다 80배나 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공 공기 중에 비유전율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질문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우리나라 영토의 몇 배입니까? 당연히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 공기 중에 비유전율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공 공기 중 본인과 본인을 비교한 거니까 당연히 비유전율 값은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정전계에서는 유전율이었죠. 정자계에서는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율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자기력선을 그렸죠. 근데 자기력선을 그리다 보니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묶을 속자를 써서 자속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력선의 묶음을 자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연필 한 다스에 연필 몇 개죠? 12개죠. 그래서 1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다스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율은요, 뮤라고 합니다. 뮤로 나타내고 뮤0 곱하기 뮤s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뮤0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이 되는 것이고 뮤0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미터다. 요 수치도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뮤s는 뭐가 되겠어요? 비투자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진공 공기 중일 때보다 투자율이 몇 배나 크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율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단위도 한번 보세요. 유전율의 단위는요, 페러 미터입니다.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퍼 미터요. 우리가 페럿은요, 정전 용량 C의 단위가 돼요. H는 L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와 L도 어떻게 돼요? 대응관계죠. 그래서 F와 H도 대응관계다. 이런 느낌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클롱의 법칙입니다. 이 클롱의 법칙은 전하와 전하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Q1이라는 전하가 있고요, Q2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힘이 발생하는데 그 힘의 크기를 구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Q1의 극성이요, 플러스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Q2의 극성이 마이너스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생길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를 남자, 마이너스를 여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가 만났으니까 서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흡입력이라고 하거든요. 끌어당기는 이러한 흡입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Q1과 플러스 Q2 극성이 같은 친구가 만났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남자가 만났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밀어내는 반발력 F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 F는 4파이 입실론, 우리가 진공 공기 중이다 라고 가정하면 입실론 제로로 나타내면 되겠죠.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4파이 입실론 S분의 1, 요건 어차피 상수값이에요. 그러면은 R 제곱은 뭐냐면은 Q1, Q2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R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은 당연히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Q1, Q2는 뭡니까? 얘네들의 전하량입니다. 얘네들의 전하량이 크면은 당연히 힘도 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네들 떨어진 거리가 주어질 거고 얘네들의 전하량이 주어지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자계에서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습니다. 정자계에서는 자하 사이에 발생하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 떨어진 거리가 R미터. 그리고 얘도 만약에 두 개 극성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고 극성이 다르면은 서로 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고 했을 때 힘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Fn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4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엡실론, 유전율은 투자율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럼 엡실론만 뮤 제로로 바꿔주시고 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리 제곱에 M1, M2. 그러니까 Q가 M으로 바뀐 거죠.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제 똑같은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전개의 색입니다. 이 전개의 세기는 뭐냐면은 여기 플러스 Q 쿨롱이 있습니다. 제가 플러스 Q 쿨롱에서 전기력선이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기력선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전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전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력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이 전기력선 자체가 뭐다? 전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전개 내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지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습니다. 플러스 1쿨롱을 놓고 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면은 그게 이 지점의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지금 얘의 힘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그냥 플러스 Q와 마이너스 1쿨롱 사이에 힘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 배웠잖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습합니다. 4파이 진공 공기 중이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구했죠. 자, 지금 플러스 Q와 마이너스 1쿨롱 사이에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떨어진 거리를 R 미터다 라고 하는 거죠. R 미터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R 제곱에 자, Q1, Q2입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Q고 플러스 1쿨롱이죠. 그럼 Q 곱하기 1 하면은 그냥 Q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Q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공식이 뭐다? 전개의 세기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개의 세기는 영어 대문자 2로 나타내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4파 입실론 1분의 곱하기 R제곱분의 Q가 된다. 그리고 전개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된다. 이것도 일단 지금은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개의 세기도 한번 볼게요. 자개의 세기 정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그럼 자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Q 쿨롱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M 웨버가 됩니다. 맞죠? 플러스 M 웨버에서 자기력선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발생하니까 이 공간을 자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 지점에 자개의 세기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1쿨롱이 아니라 플러스 1 웨버를 냅둡니다. 그리고 플러스 1 웨버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자개의 세기가 되는 것이니까 자개의 세기는 우리가 H로 나타내고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뮤 제로가 되겠죠. 뮤 제로가 되고 떨어진 거리 R 제곱분의 우리가 M1 곱하기 M2였는데 지금 1 웨버니까 그냥 M만 남는 거죠. M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M 곱하기 플러스 1 웨버니까 공식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미터입니다. A가 암페어, T가 턴이에요. 그리고 퍼 미터다. 이것도 일단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도 배웠고 전개의 세기도 배웠죠. 보면은 이 쿨롱의 법칙은 힘입니다. 맞죠? 힘과 전개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E는 4파 입실론 R제곱분의 Q에다가 Q를 하나만 더 곱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되죠. F는 4파 입실론 R제곱분의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Q1, Q2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Q1, Q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E에다가 Q를 곱하면 뭐가 돼요? F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자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시면은 H에다가 뭘 곱하면
M을 곱하면 M1, M2지. M을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H에다가 M을 곱하면 힘이 된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전위입니다. 전위의 정의는 뭐냐면, 자, 우리가 플러스 Q 쿨롱에서 뭐가 발생된다라고 했습니까?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한대 지점,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지점의 전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플러스 1쿨롱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드는 일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개라는 애들이 지금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개를 이겨내고 플러스 1쿨롱을 이 지점까지 가지고 오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 앞 생각하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전위, V는 4파이, 진공 공기 중이다, 엡실론, 0분의 1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거리 R분의 Q가 됩니다. 여기서 R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지점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위와 플러스 Q 사이의 거리, 여기를 R미터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Q라고 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끝이 나요. 단위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볼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럼 자위는 뭐가 되겠어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위는 그럼 플러스 Q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M으로 되겠고, M에서 자기력선이 갈 겁니다. 그럼 자위의 정의는 무한대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이 아니라 플러스 1 웨버의 자하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지점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뭐가 되겠어요? 자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위라고 하는 것은 U로 나타내고 4파이 입실론 제로. 자, 입실론 대신에 뮤가 되는 거죠. 뮤 제로가 되는 것이고 떨어진 거리 R분의 Q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M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M은 당연히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외울 건 없다. 자, 그런데 이 자위의 단위는 뭐가 돼요? 암페어 턴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전개와 전위와의 관계입니다. 공식만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전개가 있죠. 전개와 뭘 보겠다? 전위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 잘 보시면은요, 전개, 전위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얘는 R 제곱분의 Q죠. 근데 얘는 R분의 Q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R에 차수만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 2에다가 뭐만 곱하면 거리 R만 곱하면 뭐가 돼요? 전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이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트 퍼 미터였잖아, 단위가. 그럼 R이 곱해진 거니까 미터가 약분돼서 볼트만 남죠. 그래서 볼트가 되는 것이고, 얘도 똑같습니다. 자개와 자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겠죠. 자개에다가 자위 차이면 R제곱이냐 R이나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R을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자위가 되죠. 그래서 자위는 U는 HR, 자개에다가 R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단위도 암페어 턴 미터였는데 R 곱해서 미터가 사라지니까 암페어 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전위 경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지금은요 공식만 기억합니다. 만약 이 공식의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제가 여기 카드 걸어 드릴게요. 여기 가서 확인하시고, 사실 시험 문제에는 단순히 이제 공식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전위 경도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예요. 경사도예요, 경사도. 그래서 얘를 유식하게 좀 영어로 하면 그라디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위 경도예요. 그래서 전위 경도는요, 전개 2와 같습니다.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자위 경도는 어떻게 되냐? 2가 어떻게 돼요? 전개니까 자개로 바뀌고, 뭐 그라디언트는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전위였는데 뭐로 바뀝니까? 자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위 경도라고 하는 것은 자개의 세기와 같다. 부호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속입니다. 이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선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의 속자가 묶을 속자거든.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Q쿨롱에서 전기력선이 발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발로 표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쿨롱에서 발생하는 전속의 수는요, 1개입니다.
전속 1개. 그러면 플러스 2클롱에서 발생하는 전속의 수는요 2개입니다. 그러면 3클롱에서 발생하는 전속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도 플러스 Q클롱에서 발생하는 전속의 수는 Q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클롱이면 1개, 2클롱이면 2개, Q클롱이면 Q개죠. 그래서 개수로 나타내는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Q의 단위가 뭐예요? 클롱이죠. 그래서 그냥 클롱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속은요 Q클롱에서 Q개가 나온다. 근데 어차피 Q가 Q니까 클롱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속은 뭐게요? 자기력선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플러스 1 웨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자기력선의 자속은 몇 개가 되겠어요? 당연히 1개가 되겠죠. 그러면 2면은 2개, 3개면은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M 웨버면 M 웨버면 당연히 M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M 뭐 똑같으니까 그냥 M의 단위가 뭡니까? 웨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버로 나타낸다. 개수가 아니라 그냥 웨버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속은요. 우리가 전속은 그냥 플러스 Q로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자속은 M으로도 표현합니다만 대부분 거의 99%가 M이 아니라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자속은 파이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전속 밀도입니다. 자, 우리가 밀도하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는 총 면적분의 전체 인구수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속 밀도는 면적분의 전속의 수가 되겠죠. 전속수.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 S분의 전속수 얼마? Q클롱이라고 했으면 Q개가 되니까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D라고 합니다. 전속 밀도는 D로 표현하거든요. D는 S분의 Q라고 합니다.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위 면적당 클롱의 수니까 클롱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전체 면적분의 자속의 수죠. S분의 M. 근데 M이 아니라 파이로 많이 쓴다. 그래서 S분의 파이가 된다.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전개와 전속 밀도의 관계입니다. 그럼 공식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전개와 전속 밀도 간의 관계죠. 자, 우리가 전개세기 공식에다가 엡실론만 곱해주면 뭐가 되냐? 전속 밀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가 엡실론 어떻게 약분되죠?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4파이 R 제곱이 뭐냐면은 9의 겉 면적이에요. 그래서 9의 겉 면적분의 총 전하량이 되니까 뭐가 돼요? 이게 전속 밀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에다가 엡실론만 곱하면 전속 밀도 D가 된다. 이 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속과 자속 밀도와 뭐의 관계? 자개의 관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개 세개에다가 뭐를 해주면 뮤를 해주게 되면 뮤 약분되면서 4파이 R 제곱분의 M이 되는 거죠. 즉 4파이 R 제곱 9의 겉 면적분의 총 자하량이 되는 것이니까 자속 밀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개 세개에다가 뮤만 곱하면 자속 밀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공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이번 시간에 하는 공식들, 여기에 있는 공식들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전기력선의 수입니다. 이 전기력선의 수는요. Q 나누기 엡실론입니다. Q는 전속의 수예요. 전속의 수를 엡실론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플러스 1클롱에서 발생하는 전속의 수는 1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Q값이 1클롱이 되는 것이고 얘를 엡실론으로 나눈 것이 뭐가 된다? 전기력선의 수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진공 공기 중이라고 하면은 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엡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12승이잖아. 그거 대입해서 계산기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진공 공기 중에서 플러스 1클롱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무려 1100억 개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1100억 개 표현이 어렵잖아. 그래서 1100억 개를 그냥 한 개로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12개의 연필을 한 다스로 묶듯이, 그래서 1100억 개를 그냥 묶어서 한 개로 표현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속을 엡실론으로 나누면 전기력선의 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력선의 수는 M, 자속의 수를 뭐로 나눈 거죠? 뮤, 투자율로 나눈 게 자기력선의 수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전기쌍극자에 의한 전이, 전기쌍극자에 의한 전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전기쌍극자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플러스 Q쿨롱, 마이너스 Q쿨롱 있죠? 그러면 지금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쌍극자라고 해요. 그래서 쌍극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제가 델타 미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 정확하게 정중앙에서 세타의 각도로 R미터 떨어진 지점, 세타의 각도로 R미터 떨어진 요 지점에 전위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위는요, V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 세타는 요 세타가 되는 것이고, M은 뭐냐면은 전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뭐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M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얘네들 플러스 Q쿨롱이었죠. 얘네들 떨어진 거리 얼마였어요? 델타였죠.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됩니다. Q와 델타를 곱한 값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전개 같은 경우는 1은 4파이 엡실론 R 3 세제곱분의 M에 루트 뭐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전위 공식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억을 할 때 일단 처음에는 이거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분명히 아까 전에 전위가요, 앞에서 배운 거 공식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갑니다. 전위 공식이 4파이 입실론 R분의 Q였죠. 전개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위보다 전개가 R 제곱 한차수가 높아요. R의 값이. 그럼 똑같이 갑니다. 그럼 전위가요, V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이에요. 그럼 전개는 R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전위는 코사인이에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쌍극자죠. 쌍극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쌍이니까 두 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곱이 돼요. 그리고 쌍코피 기억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쌍코피. 그래서 코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위만 기억합니다. 아, 전위는 R제곱 그리고 코사인이 들어가는구나 만 기억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전위라고 하는 것은 R제곱 반비례입니다. 맞죠? R제곱에 반비례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은 전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제곱이 아니라 R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지금 관계 정도만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전위, 전기쌍극자의 전위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 전개는 R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쌍극자 얘네들도 공식이 똑같아요. 달라진 거는 자기쌍극자의 자위니까 U로 바뀌고, 자기쌍극자의 자계니까 H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식도 엡실론에서 뮤만 바꿔주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은요,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와 단위 축적당 되는 에너지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이 에너지 파트에서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W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분의 1 CV 제곱 기억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QV 20분의 Q 제곱, 요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식 중에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Q는 C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Q는 전하량이고 C는 정전 용량, V는 전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콱 씹어 먹어야 돼요. 이 공식은 뭐라고요? 콱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Q는 CV, 요것만 기억하셔가지고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 CV니까 CV가 Q죠. 그럼 CV 대신 Q 나오면 QV가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QV 공식에서 V는 C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V 대신에 C분의 Q 넣으면 2C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분의 1 CV 제곱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Q는 CV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계에서는 L이에요. L.
전개에서는 C가 되는 거고, 콘덴서가 C잖아요. 그럼 얘의 단위도 에너지 줄이 됩니다. 줄. 그리고 공식 2분의 1 Li 제곱이 돼요. 그럼 얘만 일단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1 Li, 우리가 제곱을 자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i 자스가 하면서 Li 자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사님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외웁니다. 이게 좀 그러네요. 저도 이제 강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2분의 1 Li 제곱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 N 파이 I, 2분의 1 F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 요 뒤에 공식은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됩니다. 2분의 1 Li 제곱만 일단 기억합니다. 굳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우리가 Li는 N 파이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맞죠? 요 공식을 활용을 해서 Li 대신 N 파이 넣으니까 요 공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F는 우리가 뭐 NI, 알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NI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F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공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남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단위 최적 땅 축적되는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의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줄이라고 했고 단위 최적 땅이라고 했으니까 미터 3승 줄 퍼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W는 2분의 1 엡실론 E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1 ED, 이 입실론 D 제곱은 뭐로 기억하면 된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죠. 전속 밀도는 전개에다가 엡실론을 곱했죠.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엡실론 E 제곱에서 엡실론 E가 D니까 DE가 되는 거고, 그리고 E 대신에 뭐가 돼요? 엡실론분의 D니까 입실론분의 D 넣어주면 이 공식이 되는 거죠. 외울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L에 축적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얘도 단위가 똑같아요. 근데 공식이 아까 엡실론이 뭐로 바뀌었어요? 뮤로 바뀌었죠. 전개 E가 자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뮤 H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거는 얘 역시 우리가 자속 밀도는 뮤 H다 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 활용해가지고 뮤 H가 B고 그리고 H 대신에 뮤분의 B 넣으면 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단위 면적당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힘을 구하라 하면은 얘네들을 쓰면 됩니다. 자, 왜냐면은 분명히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자,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줄 퍼 미터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이에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터 3승이니까 거리의 세제곱이 되겠죠. 약분이 됩니다. 거리 날려준 거리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힘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 된다. 즉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퍼 미터 3승은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힘이다. 단위 면적당 힘을 구하시려면은 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단위 면적당 힘이 아니라 그냥 힘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뉴턴만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미터 제곱은요 면적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면적이 주어지면 면적만 곱해주시면 그러니까 해당 공식 2분의 1 엡실론 E 제곱에다가 면적 S를 곱하면 그건 그냥 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요 분극의 세기와 자화의 세기입니다. 일단 분극의 세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얘가 콘덴서예요. 그래서 콘덴서 좌측을 플러스 연결했고요. 우측을 마이너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유전체를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유전체 안에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좌측은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전하들이 모이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우측은 어떤 전하가 모이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분극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분극의 세기는요 우리가 밀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우측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여기 모여져 있는 지금 플러스의 전하들이 있죠. 이 총 전하량을 Q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극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단면적분의 Q로 구합니다. 그래서 전송 밀도의 단위랑 똑같아요. 클럭 나누기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식은 꼭 기억합니다.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특히나. 그래서 분극 공식 어떻게 된다? 입실론 제로 그리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전개 2 요렇게 기억을 합니다. 뒤에 얘는 뭐냐면은 그냥 얘를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나왔냐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분배해 주시면 돼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전개가 곱합니다. 그럼 다시 전개를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2 그리고 마이너스 입실론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유전율 입실론이죠. 그럼 입실론의 전개 1을 곱한 게는 전송 밀도 D라고 했습니다. D 해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입실론 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 나누기 입실론 S 이렇게 나눠도 똑같죠. 입실론 제로 2랑 그래서 입실론 S 사라지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입실론 2 위에가 얘가 뭐가 돼요? 얘가 D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로 묶은 거예요. 그냥 D로 묶어서 1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1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공식만 기억합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요? 분극의 세기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가 되고 다니는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분극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 이 전개 2 앞에 있는 거 얘를 뭐라고 본다? 분극률이라고 봅니다. 그럼 비분극률은 입실론 제로를 빼버리면 돼요. 그냥 입실론 S 마이너스 입실론 S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유전율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 나타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한 게 뭐예요? 유전율이었죠. 근데 유전율에서 입실론 제로만 없으면 뭐가 됐어요? 입실론 S 비유전율이 됐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입실론 S가 없어지면 B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자화의 색입니다. 자화의 색은 분극의 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계에서는 콘덴서가 아니라 자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N극, S극이 있어요. 그래서 N극, S극 사이에 유전체가 아닌 자성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이 자성체는 대표적으로 철이 있어요. 철. 그러니까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은 원래는 가만히 냅두면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좌측의 N극, 우측의 S극을 이렇게 가까이 대게 되면은 얘는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N극이니까 좌측은 무슨 극이 되겠어요?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은 S극. 우측은 뭐가 됩니까? N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S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화되었다라는 거는 자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S극, 우리가 S는 마이너스 M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N은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분극이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면적 S분의 여기 모여있는 자하량, 총 자하량 M이 되겠죠.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J로 나타내고 S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 뭐가 돼요? 웨버 퍼 미터 제곱. 자속 밀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형태가 똑같아요. 지금 요거 외우셨으면 엡실론은 뮤로, 이는 H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 제로, 뮤 S 마이너스 1에 H가 된다라는 것이고 얘도 변형하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 자화율, 비자화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가 있는 게 자화율이고 뮤 제로 빼면은 비자화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이죠. 경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 경계 조건이 있고 자성체 경계 조건이 있는데 이 경계 조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 볼게요. 그래서 강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물고기가 있는 위치로 작사를 꽂았어요. 그럼 물고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왜? 실제 물고기는 요 밑에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공기죠. 밑에는 물입니다. 공기, 물. 이걸 매질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공기, 물 이런 걸 매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질이 다르면은 굴절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도 여기 경계면이에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epsilon 1, epsilon 2 유전율이 달라졌죠. 이게 매질이 변한 겁니다. 즉 아까로 비유하면 공기에서 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굴절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일단 법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선은 그냥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개부터 가볼게요. 전개를 경계면으로 입사시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으로 지금 전개를 제가 검정색으로 할게요. 전개를 경계면으로 입사시켰다. 그래서 E라고 하겠습니다. E. 그래서 지금 엡실론 원칙이니까 이 원이다라고 할게요. 이 원을 입사시켰습니다. 그럼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뭐 굴절이 이렇게 났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전개를 뭐 엡실론 2다.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때 입사각이 있어요. 입사각이 있는데 이 입사각은 법선과 전개가 이루는 각도예요. 그래서 얘가 세타 1 입사각. 굴절각은 무조건 법선과 이루는 각도예요. 그래서 굴절각은 세타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원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엄밀하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인 성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평인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경계면과 수직인 이 성분을 수직 성분, 경계면과 수평인 이 수평 성분을 수평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합니다. 전개는요, 수평 성분이 항상 일정합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좀 기억합니다. 전개는 수평 성분이 일정하다. 그래서 일단 수직 성분은 여러분들이 무시를 해주시고 이 수평 성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그냥 삼각함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맞죠? 직각 삼각형. 그럼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E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파란색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이 파란색의 길이는 E1의 사인 세타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건 뭐죠?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맞죠? 빗변분의 높이. 즉, 빗변분, 검은색 분의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파란색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빗변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빗변에다가 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원에다가 사인을 곱하면은 이게 수평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냥 사인을 곱하면 수평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1번에 수평 성분 E1 사인 세타 1이 되겠지. 그럼 2번에 수평 성분은 사인만 곱하라고 E2에다가 사인, 여기는 2니까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어떻다? 무조건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개에서. 그래서 E1 사인 세타 1, E2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개가 아니라 전속 밀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속 밀도는 수평 성분이 아니라 수직 성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성분을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1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하면 이게 수직 성분이고 D2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곱하면 수직 성분이에요. 그래서 전속 밀도는 수직 성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요, 그냥. 자, E1은 사인 세타 곱한 것들이 같고 D1은 코사인 세타 곱한 것들이 같다. 암기하기 쉽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공식은 뭐냐? E1분의 E2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2. 이건 뭐냐면은 요 두 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두 식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럼 얘를 나눠줘요. 나누면 끝이 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전속 밀도 D를 엡실론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죠. 전속 밀도 D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엡실론 곱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엡실론 1, 엡실론 2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D2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엡실론 2 곱하기 E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엡실론
2에 E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E1 날라가죠. E2 날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 1.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수학입니다. 그냥 입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입실론 2와 탄젠트 세타 1 얘네들 자리 바꿔도 똑같거든요.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 엡실론 2 탄젠트 세타 1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1의 탄젠트 세타 2는 엡실론 1분의 입실론 2 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실 때도 1번, 2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맞죠? 1번, 2번, 1번, 2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 우리가 정자계에서는 얘 똑같아요. 근데 E가 H로 바뀌었죠. D가 B로 바꿨죠. 그러니까 전속밀도니까 자속밀도. 그리고 엡실론이 U로 바뀐 것밖에 없다. 상황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유전체 경계 조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큽니다. D1도 D2보다 커요. 근데 전개만 반대입니다. 전개만 E2가 E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포인트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 그럼 세타 1도 세타 2보다 크고 D1도 D2보다 큰데 전개만 반대라고요. 전개만 E1이 E2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자성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자성체는 뭐가 반대겠어요? 자개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 특강 1강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